안녕하세요 여러분, 토키아메슈입니다. 거의 매일 영상을 밤늦게 올리다 보니까 건강이 조금 안 좋아지고 그런 것 같아서 업로드하는 영상의 횟수를 약간은 좀 줄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 저희 유튜브 멤버십 분들과 네이버 컨텐츠 프리미엄 업데이트는 이렇게 매일 현재 진행형으로 제가 올려드릴 테니 그 부분에 대해서 변함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S&P 500의 경우는 장이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4552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것은 옵션 만기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별 기업들의 옵션 만기는 장이 종료되었을 때 적용되지만 인덱스의 경우는 장이 시작했을 때 만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프리장에서 변동성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습을 보고 그저께 S&P 500과 나스닥의 주가가 떨어졌고 이렇게 다시 말아 올린다라고 생각하고 바이더딥을 하시면은 이러한 리스크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최근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차트적으로도 S&P 500과 나스닥은 과매수 위치에 있다고 분석을 드렸습니다. 우선 S&P 500의 경우는 여기 볼린저 밴드의 상단 위에 있었고요. RSI 또한 70 이상이었고 과거에도 이런 현상이 나왔을 때 이럴 때도 꽤나 며칠 동안 하락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100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볼린저 밴드의 영역을 넘어 주었고 RSI 또한 이렇게 70 이상을 넘어주면서 그 이후에 가파른 하락이 동반되었고 실제로 이런 케이스는 그렇게 많이는 없지만 어쨌든 볼린저 밴드와 RSI 둘 다 과매수 행을 보여준다면 꽤나 가파른 하락이 왔다는 것을 여기뿐만이 아니라 그 뒤로 돌아가시면 과거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환경에서 약간이라도 주가가 올라갈 것 같은 흐름을 보여준다고 해서 바이더딥을 시전하는 것은 큰 리스크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방금 목소리는 아기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단지 차트가 그러한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서 제가 조심해야 한다고 계속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사실 하루만 지나면 이전 일은 쉽게 망각되어 버리는지라 제가 멤버십 분들께 종종 리마인드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결코 건전하지가 않습니다. 나스닥의 밸류에이션을 보시면은 PE 멀티플은 30배로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말 높은지 낮은지를 보려면은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보시면요. 아까 나스닥 PE 멀티플 30배를 기대 수익률로 바꾸면은 이렇게 약 3.3%의 기대 수익률이 나오고요. 지금 현재 10-year real yield는 1.5%로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수를 밸류에이션 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 나스닥의 기대 수익률과 채권의 모습을 함께 비교해서 그러한 스프레드를 통해서 과거의 스프레드와 비교를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인데요. 3.3%의 기대 수익률이고 1.56%의 10-year real yield이므로 이 두 개의 차이를 잡으시면은 1.3%라는 스프레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1.3%라는 스프레드는 낮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저평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굉장히 고평가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과거의 코로나 때는 이 스프레드가 나스닥의 기대 수익률이 주가가 폭락하면서 오르면서 스프레드가 이렇게까지 높게 올라갔습니다. 10년에 걸쳐서 평균 스프레드는 약 4.3% 정도인데 코로나 때는 이 4.3%라는 평균 스프레드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훨씬 저평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금 1.73%라는 이 스프레드는 10년 평균 스프레드 대비해서 훨씬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고평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지금 현재 스프레드는 거의 2008년 리만 사태가 터지기 전의 스프레드와 동일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만 봤을 때 지금 현재 주가는 웬만해서는 얼마나 고평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저는 꾸준히 조심해야 한다고 꾸준히 분석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대 수익률이 떨어짐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을 이어나가자 자꾸 틀린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단기적으로 주가의 방향은 저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만 적어도 주가를 구성하고 있는 펀더멘탈 방향의 측면에서는 제가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제가 꾸준히 조심한다고 한결같이 일관적인 분석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그 펀더멘탈이 제가 분석하는 방향대로 바뀜없이 흘러나가고 있고 결국 주가는 펀더멘탈의 방향에 수렴하기 때문에 제가 제 뷰를 바꾸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기대 수익률이 이렇게 하락한다는 것은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인데 아주 만약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동안에 주가의 펀더멘탈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 10-year real yield가 상승하지 않고 반대로 이렇게 하락했다면은 저는 제 분석이 틀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펀더멘탈은 이렇게 계속 악화가 되고 있는데 주가가 단지 이렇게 오르고 있다라고 해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펀더멘탈은 이렇게 악화가 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을 상으로 방송하는 입장에서 이제 앞으로 대세 상승장이 왔으니 기회를 놓치시면 안됩니다라는 방식으로 분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큰 그림에서의 측면이었고요. 이젠 조금 더 시야를 좁혀서 왜 단기적으로는 좀 더 조심해야 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전에 테슬라와 넷플릭스의 실적이 나왔고요. 어제는 ISRJ의 실적이 나왔는데요. 실적에 앞서서 옵션 시장의 포지셔닝을 보면은 하나같이 실적이 좋든 나쁘든 떠나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를 미리 보여줘 왔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멤버십 분들께는 여러 차례 리마인드를 미리미리 드렸습니다. 테슬라의 경우는 여기 오렌지 색깔은 바로 콜옵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여기 하얀 색깔이 바로 풋옵션을 의미하는데 실적에 앞서서 이렇게 콜옵션이 풋옵션 그 이상으로 왔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스프레드는 낮은 위치에 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콜옵션의 현황이 풋옵션보다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잡히면서 스프레드가 이렇게 낮았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인 것입니다. 왜냐면은 테슬라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이러한 implied volatility가 녹아내림에 따라서 스프레드는 반등을 하면서 주가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테슬라의 실적 발표와 함께 콜옵션과 풋옵션은 함께 내려갔습니다. 물론 콜옵션이 더 높게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콜옵션이 더 가파르게 떨어졌겠죠. 그러면서 스프레드는 반등을 하고 이에 따라서 주가가 테슬라의 실적이 좋든 말든 떠나서 주가가 하락한 것입니다. 주가가 떨어진 것은 마진율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마진율은 이미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진율 하락이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입니다. 넷플릭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넷플릭스 또한 실적 발표 전에 여기 implied volatility 대상으로 옵션 세력들은 콜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잡았습니다. 풋보다 말이죠. 그리고 넷플릭스의 실적이 발표를 하자 콜이 더 많이 녹아내리면서 콜과 풋 사이의 스프레드는 이렇게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주가는 평소보다 더 많은 하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어제 실적을 발표한 Intuitive Surgical ISRG인데요. 보시면은 여기 테슬라와 넷플릭스 마찬가지로 콜옵션에 있어서 이렇게 풀옵션보다 더 높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됨에 따라서 콜옵션이 더 많이 녹아내렸고 스프레드가 반등을 함에 따라서 주가도 함께 하락하였습니다. 실적은 전혀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그것과는 관계없이 주가는 하락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바로 어제까지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다음 주이며 다음 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그리고 구글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그리고 구글의 실적 발표도 중요합니다만 그와 동시에 옵션 포지션들이 어떻게 셋업되어 있냐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장의 향방이 결정되는 것이고 테슬라와 넷플릭스 그리고 ISRG와 같은 모습을 이렇게 하고 있다면은 실적이 좋다고 할지언정 주가가 하락함에 따라서 2018년 이후로 역사적 저점에 있는 One Month Implied Correlation Index가 반등을 하게 된다면은 주가는 물론이고 나스닥과 S&P 500의 인덱스는 더 가파르게 하락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경우는 이미 제가 텔레그램 멤버십 분들과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옵션 현황을 공유드려 왔고요. 제가 지금 또 급하게 나가봐야 한지라 메타의 옵션 현황만 잠깐 공유를 드리자면은 메타 또한 실적 발표를 이렇게 앞두고 콜이 더 가파르게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메타의 경우에는 꽤나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오렌지 색깔인 콜보다 하얀 색깔인 풋이 지금과는 반대로 더 앞서 나갔던 상태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경우는 오렌지 색깔인 콜이 하얀 색깔인 풋보다 더 앞서 나가는 상태이므로 메타의 실적이 발표됨에 따라서 콜이 더 많이 녹아내리고 이에 따라서 스프레드가 반등을 하게 된다면은 메타 또한 정말 엔비디아 못지않은 블록버스터급의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은 실적 관계없이 높은 확률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은 높은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데이터만을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일어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적 발표 전에 갑자기 풋이 콜보다 더 앞서 나갈 수도 있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제가 먼저 공유를 드릴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큰 틀에 있어서 S&P 500과 나스닥은 고평가이고 실적 발표에 있어서 옵션의 포지션은 위험해 보이는 상태이며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One Month Correlation Index 또한 지금 이렇게 저점인지라 좋을 게 전혀 없고 제가 우려한 대로 실적 결과는 상관없이 옵션이 녹아내리면서 주가도 함께 녹아내린다면은 몇몇 개의 갭을 구성하고 있는 이러한 약한 매물대의 S&P 500은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조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심하라는 뜻은 숏을 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투자에 있어서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한다고 해서 숏을 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숏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며 만약 SVB 뱅크런과 같은 변수가 튀어나와서 3월달을 시작으로 오히려 이렇게 주가를 드높이는 변수가 나온다면은 그 숏의 비중을 물을 타면서까지 끌고 올라가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숏을 친다는 것은 타이밍에다가 보이지 않는 변수까지 고려해야 하는 정말 위험한 투자입니다. 저의 투자 철학은 롱에서 먹고 숏에서 먹고 양쪽으로 욕심내서 먹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앞에 있는 리스크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탑다운 측면에서도 버텀업 측면에서도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어졌을 때 인내심을 갖고 모아놓았던 현금으로 주식을 매수해서 장기 투자를 하자는 것이지 아무도 연속적으로 맞출 수 없는 마켓 타이밍을 갖고 롱에서 먹고 숏에서 먹을 정도로 저 스스로로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무쪼록 다들 조심히 투자했으면 좋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 강의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